그럼 지금부터 3월 중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챗GPT 행정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승호 기획실장님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챗 GPT 활용 스마트 행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인터넷 시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다음은 챗 GPT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용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코로나 시대 이후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작성해줘란 명령에 대한 챗 GPT가 글을 작성하는 영상입니다. 내용은 지속적인 위기 대응체계 구축, 생활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코로나 시대 이후 화성시 행정 방향에 대한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챗 GTP 행정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성시는 챗 GPT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 4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 외국어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원문 자료 요약 및 활용입니다. 세 번째는 챗 GTP 활용 연구 TF팀 구성,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전 직원 대상 교육 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외국어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며 그 외에도 일시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챗 GPT 요약과 번역 기능을 활용한다면 외국인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상위 거주 국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핵심 전달 사항을 요약하여 행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담당자가 시외버스 정차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제공에 글 작성하는 것을 시연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번역기를 이용할 경우 언어별 1:1로 문장 그대로의 번역만 가능하고 내용 요약과 목차별 정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요약과 목차별 정리가 담당자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챗 GPT를 이용하면 한국어를 다양한 언어로 한꺼번에 번역이 가능하고 내용의 요약과 목차별 정리가 가능하여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목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주고 바로 다양한 언어로 글을 작성해주는 것이 가능하기에 시간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번역기와 다르게 챗 GTP는 내용을 보기 좋게 목차별로 요약 정리할 수 있어 외국인에게 화성시의 다양한 정보를 목차별로 요약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는 챗 GPT를 활용하여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게 화성시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연구 용역 보고서 활용 극대화입니다. 챗 GPT를 통해 연구 용역 보고서 요약 및 발췌의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최근 5년간 248개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타부서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 용역 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본을 만들어 짧은 시간 내에 핵심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챗 GPT를 통해서 연구 용역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추출하는 것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로의 안전속도를 시속 30km와 50km로 낮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용역 보고서의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으로 연구 용역 보고서의 요약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챗 GPT를 통해 주요 내용을 축출하여 요약본 작성,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추진 배경, 정책의 효과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와 연구 방법, 안전속도, 정책의 교통안전 효과 등의 주요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것을 또 선별적으로도 우리가 발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챗 GPT 이전에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타 기관의 양질의 연구 용역 보고서 활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면 양질의 연구 용역 보고서의 핵심 내용 추출이 가능하기에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챗 GPT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직원 중심 TF팀 조직 및 운영입니다. 아이디어 도출이라든가 기본 자료 조사, 엑셀 업무, 요약 및 번역, 언론 보도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 GPT를 활용도를 높이고 분야별 행정 업무 실무자를 TF팀에 포함해서 챗 GPT 행정 활용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 대한 활용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조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소규모 교육도 실시하여 TF팀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활용도를 높여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혁신의 시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는 답변의 정확성이나 활용 분야에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인공지능은 놀라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 행정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행정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천여 종의 데이터 셋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뜻한 행정을 지향함과 동시에 행정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AI 기술에 익숙해지고 이를 행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한 가지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NSP통신의 조윤철 기자입니다. 네네. 네, 챗 GPT 기술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뭐 사진부터 여러 가지 분야가 좀 많이 넓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국내에서 이런 적용을 하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직 적용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무료가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일부는 또 디테일한 부분은 유료로 전환되고 있는데, 비용 부분은 처리와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그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진행할 건지 요게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예.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했잖아요. 챗 GPT가.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데이터를 축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때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명령어를 우리가 준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화성시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자료는 얻을 수 아직은 없지만 좀 더 많은 방대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계속 이것이 진화돼서 훨씬 정확한 정보가 우리가 축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켜도 더 그쪽으로 그렇죠. 네. 데이터를 계속 입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리셋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축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말씀도 맞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무료로 하고 이제 유료화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 지금 현재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병행되고 있는데 유료 버전을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지 먼저 검토한 후에 유료 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이제 추진을 진행하고 지금 현재는 무료 버전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 경기뉴스미디어의 정은하 기자입니다. 네네. 10일 전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활용도가 이제 많게 지금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네네. 경기도는 이제 기회 균등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일반 그 장애인이라든가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뭐 미술 또 교육 이런 부분들에 또 이제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셨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어떤 이 챗봇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쪽에 몰려 있어요. 한 12곳 민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네. 데이터 센터 하나가 그 수원시 전체 전기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형식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게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살펴보겠다고 하셨던 내용들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제 챗 GTP가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도입 단계거든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행정에서 활용하고 이것이 시민과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접근을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 데이터 양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화성시가 어떤 선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신 최강목 기자님. 네, 일수다의 최광묵입니다. 네네.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핵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안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핵망 자체가 내부망하고 외부망으로 구분돼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무료든 아니면은 페이를 지불하든 간에 외부 기업이 핵망을 들어와서 이거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화성만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누가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좀 잠깐 우리 실무자관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한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 스마트 도시과 빅데이터 팀의 이동재 주무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보안성 같은 경우는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챗 GPT를 활용할 때 차단을 해놓는 기업도 있고 차단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챗 GPT에다가 데이터를 줄 때 그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데이터일 경우가 외부 유출이 우려가 될 경우에는 차단을 해놓지만 그렇지 않다, 챗 GPT를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 많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챗 GPT를 활용할 때에 어떤 새로운 보안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것에 직원들이 여기에 데이터를 학습시켜서는 안 된다, 데이터가 유출돼서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는 챗 GPT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것은 챗 GPT 자체를 내부망에서 막아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열어두고 활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 원론적인 이 기업이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짓고 그 다음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화성시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결정했다 우리는. 예. 여기선까지는 보여주고, 네. 여기선까지 안 보여주겠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챗GPT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이 있을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아직 하겠습니다. 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 확인한 계획은 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에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데일리안의 이도환 기자입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받아주시죠. 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만든 문장을 결과로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화성시에서 활용한 그 자료가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에 왜곡이 있다는 거 있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누실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챗GPT가 공부한 자료들은 80% 이상이 영문 자료입니다. 한국어 자료는 제가 알기로 1%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어 자료가 그렇게 적은 상태에서 화성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냈을 때 네. 한국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 월드와이드한 내용, 유럽적인 예. 내용, 미국적인 내용들이 포함돼서 결과를 네네. 도출할 텐데 네네. 거기에 대한 그 필터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래서 지금 책임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챗 GTP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연말에 이제 발표가 됐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저희가 거의 선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챗 GPT에 대한 부분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책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제 이것을 거기서 검색한 거를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것을 이제 참고 자료로다 지금 활용 단계고, 지금 기본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권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많은데 한국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추출해내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자꾸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다가 화성시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질의는 그만 받고 두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정승호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에 대하여 이상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네, 금요일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브리핑은 지난 2022년 9월의 브리핑에 이어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해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성시는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 계획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유했던 시민참여단의 운영 결과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화성시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도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지난해 5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 수립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해 희망도시 시민참여단이라는 자율기구를 구성하여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100명의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상과 추진 전략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시민 참여에 대해서 도출한 화성시 미래상은 미래를 여는 도시 화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발전 자족 도시 화성을 키워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추진 전략 구상을 위해서 도시주택 분야와 산업, 경제 분야 등 주요 분야를 6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을 함께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화성시를 바라보는 의견은 교통망이 부족하고 지역 불균형에 대한 요소를 장애 요인으로 신규 도시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점이자 잠재력으로 첨단 산업의 육성과 문화 복지 시설,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은 향후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화성시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신산업의 발굴 및 글로벌급 첨단 산업 도시의 공급,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한 메가시티의 도약, 세 번째,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 체계의 마련, 네 번째는 지역 간 소통하고 친환경 생태 도시의 조성, 끝으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의견은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견과 앞으로 화성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과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2040년 화성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최대 도시로의 도약과 미래를 선도하는 화성시라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균형 발전과 신산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 생태문화 관광도시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책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역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이 원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민주적인 방식인 상향식 계획을 통해서 시민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는 계획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자부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지표에 대해서 검증되었지만 단일 지자체 중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와 GRDP, 기업체 수 1위 등 인구와 재정력, 관광 기능 모두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셋째는 기업이 만족하는 도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주요 거점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첨단 산업이 직접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체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친환경 생태 문화와 관광도시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 발전 혁신도시 100만 도시를 넘어서 200만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단계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해서 화성시를 4개의 생활권 재개로 구분을 하고 각 생활권의 특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앞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기까지 보다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사업 제안을 받아서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2024년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자 도시의 위상을 가늠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근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화성시만의 정책성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보다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탑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여기를 4개의 권역별로 수립을 한다고 하시는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 서부권하고 동북권은 지금 도시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남부랑 서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쪽에 공단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장이 너무나 많아요. 또 불이 났을 때도 이번 같은 경우 불도 났을 때도 그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에 우리 국장님 한 말씀을 여쭤볼게요. 출퇴근하실 때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쪽으로 출근을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데
결국은 도로예요, 도로. 도로를 해놓고 권역별로 하시고, 내가 이 앞전에도 한번 여기서 한번 질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 말로만 하는 이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 몇몇 나와 있는 있잖아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여담을 하겠습니다. 방국계나 낀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해서 저는 권역별로 이걸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바닥 민심을 갖고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일단 제가 브리핑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역에 원하는, 화성시에 원하는 발전 방향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화성시가 동서에 대한 문제는 교통 문제가 뭐 가장 많이 제도되는 상황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 설문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고요. 저희가 이 출퇴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화성시에 대한 내부 순환 교통망을 구상하고자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경인부의 정경만 기자입니다. 동서 간의 격차야 너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화성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 지방도라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너무 보도를 설치를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성 서부 지역에 보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장기 계획에 국가 지방도라고 해도 화성시가 보도를 깔 계획이 있는지, 따로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보도를 설치하는 게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방향하고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도 설치 계획은 지금 민선 8기에 대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의 보도가 취약하다는 그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서부 지역의 보도 체계는 저희도 나름대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매년 임기 내 이 보도 정비 사업은 꾸준히 시행을 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급률이 지금 현재 10%가 안 되는데 한 15% 정도는 올라갑니까? 비율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 이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 도로가 있거든요. 이런 도로에서 이 보행자가 많이 이제 있는 도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네. 예, 화성 시민신문 윤미기자라고 합니다.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요약해서 보여주셨는데, 정명근 시장님 공약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민참여단에 몇 명을 대상으로 좀 추출을 했는지, 그 기간은 언제 했는지 좀 궁금하고, 이 사안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에서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참여단 설문 결과도 좀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민참여단의 운영 결과는 보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선발은 지역 추천하고 공모를 통해서 1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0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시민참여단에 대한 과정을 좀 수립한 거고요. 이 용역사, 물론 용역을 하면서 진행을 과정이긴 하지만은 용역사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퍼실리테이터 기능을 좀 저희가 차관을 했고, 저희 공무원과 용역사, 시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도 대부분 좀 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민선 8기에 대한 공약과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좀 흡사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화성시 공영버스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근영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방향인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방향에 대해서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시정 중요한 그 한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들은 100만 대도시 메가시티 화성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첫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주요 추진 전략은 화성시와 인근 지역 간 대중교통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교통 취약지역 및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에 공영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는 공영버스 34개 노선 6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는 4개의 차고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34개 노선을 운영하고 전체 66대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시내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노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선은 관내 교통 취약지역, 신도시 택지 개발 지역 중 취약지역, 산업단지의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교통 취약지역은 24개 노선, 신도시 택지지구에는 31개 노선, 산업단지에는 1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는 4개의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곡 차고지, 향남 차고지, 남양 차고지, 그 다음에 동탄 차고지 4개 차고지를 운영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연인원 534만 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22년도는 385만 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행 지표로서 운행 준수율이 98.3%, 막차 준수율 97.7%로서 경기도 관리 기준인 95%를 초과 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버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공영버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객 자동운수 전문 ERP를 도입하여 분산자료 통합관리 및 업무 처리 신속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영버스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로 믿고 타는 공영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간 신규 간선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의 연계 체제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와 연결된 인근 지역인 안산 평택과의 연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선 철도망 구축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 지역 간 연계 강화,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들어서 화성 평택간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 그 다음에 동탄2와 남양을 연결하는 버스,
향남과 안산을 연결하는 버스를 신규 개통 예정이거나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영버스 운수직 채용 안정성 확보 내용입니다. 서부권 신규 노선 개통 및 하반기 공영버스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8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공영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채용 조건 완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신규 운전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메가시티 화성을 위한 공영버스제를 위해 작년까지는 운영 기반을 조성하였고 금년도부터는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연계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서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이동권 보장 및 안전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영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문. 다음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국글로벌뉴스 박수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이용에 대해서 지자체 간의 그 인접 접근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고 막차 준수율을 95% 달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저희 공영버스는 저희 취약지역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인근과의 연계, 특히 평택, 지제역 같은 이런 SRT 연계 노선에 대해서 되게 요구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안산 역시 저희들 서부권 쪽에 지금 개발이 돼서 그쪽 교통수요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평택시와 안산시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잘 적절하게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그 막차 준수율은 사실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 자료에 의하면 97.7% 지금 돼 있으니까요. 요거는 뭐 신뢰 있게 저희들이 통계 낸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기자님. 타임뉴스의 이상영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교통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380억 원이 투입되는 파격적인 무상교통 실시를 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택시를 활용한 대중교통 수요 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는 교통인프라와 서비스 지원,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380억 원이라는 예산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배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그 화성시 정책 중에 큰 부분이 무상 그 교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영버스제 운영인데요. 사실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그 무상교통은 이제 화성시 정책이고 저희는 공영버스 운영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상교통에 대해서는 그 시 정책 쪽이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 저희 영역은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들 그 269억 그 버스 공영제로 좀 투입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에 그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네, 안 기자님.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입니다. 지금 그 공영버스 예산이 269억이 투자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수익과 지출의 그 적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269억인데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입은 한 50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2020년도, 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됐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저희들 380만에서 한 450만까지 이용객이 늘어나면 저희들 수입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제일 관심인데요. 앞으로는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지면 조금 이렇게 적자폭은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취지 자체는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취약 노선, 그 다음에 반납 노선을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요. 적자는 좀 불가피한 그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년에는 50억의 적자라는 겁니까? 아니, 50억 수입이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수입이라는 말씀이죠? 예. 네네. 요거보다는 좀 더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저 경인배인데요. 아니, 지금 시간 관계상 별도로 저희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질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번째 안건에 넘어가겠습니다. 김근영 사장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우수 농산물 공급급식 차액 지원건에 대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이사장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이원철입니다. 제가 난생 처음 시정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 공공급식 사업에 관한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관내 학교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식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제별로 안정적인 관내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학교급식은 화성시 공공급식 조례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의하여 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지유통센터 전경 및 시설 현황입니다. 2012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2023년 1월에 건립된 화성시 산지유통센터에는 공공급식 배송장 및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학교급식은 화성시 소재 초, 중고 및 특수학교, 유치원 2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농산물 청과, 쌀, 잡곡, 수산물, 김치, 가공품 등 육류를 제외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로부터 공공급식 운영을 위탁받은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지청, 학교, 출하농가, 공급처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발주받은 식재료를 출하농가와 공급처에서 납품받아 철저한 검수 단계를 거쳐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공급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관내 농산물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하여 화성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일반 및 GAP 농산물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외에 김치, 수산, 가공품 등은 품목별 협력사를 선정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운영 실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공공급식을 시작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36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성장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연도별 농산물 공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관내 농산물 공급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산물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 실적 중 출하농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공급식 출하농가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일반 출하농가들의 지혜 비전화 및 PLS 제도 강화 등으로 출하농가도 일부 감소하였으나 신규 품목 및 농가 발굴을 통해 참여농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의 질 향상 및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화성시 관내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과 햇살들이 쌀 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은 시도비와 시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분리에 따른 차액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농산물 분리에 따른 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차액 지원 비율은 매년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대표쌀 수양미는 햇살들이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으로 학교 납품가와 정부 고시가격에 발생하는 차액을 시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차액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액 지원 사업은 화성시 학년층 인구 확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2년에는 시비 기준 4억 원을 증액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 시비 기준 본예산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건강한 식생활과 식문화 조성,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를 목표로 관내 먹거리 비중을 늘리고 우수 농산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급식 시정 브리핑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스다의 최광욱입니다. 나를 시킨 거 아니었어? 그래서. 화성에서 그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긴 하는데요. 특히 여기 쌀 공급 관련돼 가지고 친환경 화성 쌀 비율이 얼만큼이고 이게 화성은 친환경 쌀로 애들한테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은데 이 돈 가지고 타 지역의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꼴이 아닌가 싶고요. 첫 번째는 다 친환경이고 다 좋은데 품질 관리 기준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농약을 제외한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지 화성시 농산물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학교급식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은 저희 푸드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 한 6가지 이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안전성을 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부분만 하잖아요. 그거 말고 예. 환경 오염 다이옥신이라든지 육가크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이외에 저희들이 용역을 따로 주어서 미질 검사, DNA 검사까지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사 이 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화성시에도 친환경 쌀을 3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양의 친환경 쌀은 재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우선
우리 화성 시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먼저 공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AP 농산물 내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차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많지 않아요. 예. 타 지역에서 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 안 해주신 게 그 품질 관리 기준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아까 미질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성시의 햇살들이의 미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우리 로컬푸드에서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보다도 더 엄격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쌀 이외에 지금 그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들어온 지가 2월 달에 처음 들어와서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이쪽으로 와서.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선택 공공급식 팀장 임상호입니다. 저에게 아까 친환경 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화성시가 13만 6천 명 식수인원 기준으로 해갖고요. 저희가 1년에 1,300톤에서 1,400톤을 지금 학교에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450톤 정도 장암뻘, 문오리, 남양 해서 거의 100% 친환경 쌀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다이옥신, 육가크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수산에서 많이 나오는 발암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는 업체는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쌀은 저희가 DNA 검사해서 단백질 함유량은 95% 이상 되는 쌀만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지에 대해서도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요. 겉포장재는 예전에 박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 플라스틱 박스를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 박스는 다시 갖고 와서 다시 그 다음날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공백 기간이 한 4년 정도 계시는데 또 조합장 출신이시고 또 이 센터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대표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현철 대표님. 지금 현재 이게 독과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농협조합장님 출신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입니다. 지금 새로 조합장이 바뀌신 분도 계세요. 기존에 하신 분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으신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농산물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받지를 못하니까 설명을 못 듣고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몇 년씩 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 좀 한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골고루 화성시에서 농산물을 제공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화성 관내 우수농산물, GAP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급식에 납품 농가들이 거의 지금 한 800여 명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일주일에 몇 번 내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몇 번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을 좀 더 문호를 넓혀서 될 수 있으면 저희 화성시에서 전체 학교급식 양의 쌀을 제외하고 거의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되신 조합장님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해서 관내 농산물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 TV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